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그 김민석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돈 문제인데 특히 이 재산이 정식이 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PD님 한번 주진우 한번 띄워주시죠. 내용을 주진우 의원 뭐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000 이제 주진우 의원 이제 페이스북에도 있지만 2020년도 이제 이때 이제 21대 의원으로 됐기 때문에 공짜 재산 신고를 하는 거죠. 네. 이때 얼마로 재산 신고를 했냐면은 마이너스 5억 8천이다. 마이너스 5억 8천. 그런데 5년이 지나서 2025년도 재산 신고한 것은 플러스 2억 1,500이다. 자, 그러면 5년 만에 이제 8억이 늘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입은 이제 세비가 한 5년 사이에 이제 5억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세비를 가지고 생활비를 하면서 저축을 했는데 1년에 1억 6천 이상을 이제 저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가능합니까, 저게? 이게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산이 이제 8억이 늘었고 이 5년 만에 이제 8억이 늘었는데 자, 세비는 이제 5억이다 했는데 자, 여기에서 지출한 금액이 헌금 2억, 카드 2억 3천 썼다. 네. 또 추징금을 또 6억 2천 납부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10억 2천이라는 네. 세비를 거죠. 5억 받아가지고 뭐 예. 2배 이상을 썼네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계산해 봅시다. 이게 최소한 조의금과 강연비로 5억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다 여기서 뭘 제외했냐면은 김민석 지금 내정자 이제 핑계 내지는 변명은 아들에 대해서 학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다 전처가 다 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가정하고도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제 계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처가 왜 나와야 되냐면 아들 이런 어떤 그 학비 그다음에 이런 생활비 이런 것을 과연 전처가 다 부담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들은 그 김민석과 같이 지금 이때까지 생활한 걸로 지금 본인 밑으로 지금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뭐 반반 부담도 아니고 이혼을 했는데 전처가 다 부담했다고 말한 게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 전처가 이렇게 그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정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희 주진우 의원의 글 중에 가장 제가 화가 나는 게 결국에는 뭐 세비 빼고 다 빼서 최소 5억을 강연비 정도로 벌었다는 것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에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 재산 등록 서류라는 게 뭐냐면 뭐 지금 찾아봐도 없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위원들한테 각종 서류가 오는데 그 오는 서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세무 신고에 흔적이 없다는 거에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그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냈거든요.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소득세가. 제가 너무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번 게 뭐가 있다고 소득세가 나오지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을 그 작년 한 9월부터 했더니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몇 억씩 벌고 나서 세금을 안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그 김민석 후보자가 저는 사실 그래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가 좀 힘든데 김민석 후보자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 본인의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한국항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한글 교육 자원봉사를 주선하는 비영리 단체인 레터 폴 레터레스 글로벌의 창립자이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가 내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대학교에 아시아학으로 갔다, 코넬대 뭐 이런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넬대 자체가 과외 활동, 그러니까 학과 외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데 얼마나 거기 자기소개서에 거창하게 썼겠어요. 내가 레터 for 레터레스라는 글로벌이라는 단체를 전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를 내가 설립을 했다. 근데 여러분, 아빠가 국회의원이고 아버지의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없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라는 것이고,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인스타그램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전 세계적인 단체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가장 그 최신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순으로 글을 보니까 2024년에 6월달에 올린 글이 가장 먼저 올린 글이에요. 가장 최초의 글인데 그건 언제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걸 그냥 만든 거 아닌가? 저는 이러한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해외에서 부모님의 큰 도움 없이 해외를 갔던 사례 중에 본인 입으로 본인이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제가 격가지로 좀 얘기하자면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하버드를 갔을 때 자기소개서를 쓴 거 중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가 본인이 뭐 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과학고등학교 컴퓨터 무슨 과학을 하면서 컴퓨터 경진대회나 이런 데 많이 나갔대요. 컴퓨터 경진대회를 나갔더니 그 컴퓨터가 다 삼성 컴퓨터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행사를 한번 쓰고 이거 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경진대회랑 삼성 측에다가 이메일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이거 컴퓨터 어차피 버릴 거면 우리 과학고등학교에 기증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기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커져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걸 본인이 자랑처럼 말하고 다녀요. 이거는 본인이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말하는 그 아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레터 for 레터레스 글로벌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김민석 후보의 아들자가 코넬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학년으로 아시아학 및 정보과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미국 가서 아시아학을 전공하는 게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주진우 의원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PD님 다시 그 주진우 페이스북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2020년도에서 25,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재산 자체가 일단은 8억이 늘었고요. 네. 8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돈을 쓴 게 얼마냐면 헌금 또 카드 또 추징금 다 합치면은 얼추에도 지금 10억 5천입니다. 10억 5천입니다. 네. 그래 8억에다가 10억 5천 하면 18억 5천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세비는 5억보다는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 1억 한 5천 정도 받으니까 5년 하면 7억 5천이라고 잡고 7억 5천이면은 18억 5천이면 11억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예요. 11억. 11억. 그렇게 따지면 네, 예, 네, 11억이 뻥입니다. 11억이. 그러면은 이 11억을 뭐 조희경 강연으로 다 못하죠. 못합니다. 못합니다. 1억도 힘듭니다. 네, 못합니다. 자, 네. 이거 명백히 이 부분은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러니까 저게 정말로 약간 저는 이번에 저는 예전에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문재인 정부가 비서실장으로 앉혔을 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왜 비서실장에 앉혀가지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못 풀어주나. 그런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갖고 있던 궁금증에 똑같은 궁금증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니 그 예전에 무슨 북한 추종 운동하고 미국 무슨 테러 운동하고 이런 건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생활상을 보면 전혀 그 수입원이 없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또 본인은 반미 투쟁했는데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고 이러한 양상이 또 중국하고 무슨 또 학이나 이런 관련이 있고 이러한 양상이 왜 유독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나오나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탈탈 밝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민석 같은 경우 지금 또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내 재산은 2억 천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비리가 생기겠느냐 이렇게 지금 변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결국 이제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2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을 해 오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고라든지 또 코넬이라든지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었느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고 또 방금 강변이 이야기했듯이 임종석이라든지 좌파 특유의 어떤 게 있냐면은
돈이 많으면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걸 좀 제약시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차명재산으로 관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차명재산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저수지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장동 저수지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김민석도 역시 어떤 차명지산으로 인한 어떤 그런 어떤 작은 저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이 출마를 했던 정치인들이 다 부자거나 돈이 많아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출마하지 않습니다. 출마를 하고 당선됐을 때는 세비를 받아 쓰고요. 당선이 안 됐을 때는 물론 굉장히 기업을 읽어가지고 부자인 정치인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들 각자가 연구에서 연구비를 받던가 혹은 아니면 방송 출연을 해서 방송비를 받던가 혹은 변호사이면 변호사를 하던가 회계사면 회계사를 하던가 이렇게 밥벌이를 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전반적인 인생을 봤을 때는 출마와 유학 말고는 크게 밥벌이가 없어요.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한 1년 정도 2013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치 출마를 했죠. 2017년에 민주연구원 원장 했을 때 민주연구원 원장은 돈이 좀 나올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한 20년 중에 한 몇 개월이나 1, 2년밖에 밥벌이를 안 하고 나머지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말했던 게 우리 아내가 돈을 벌었다. 그럼 거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나머지 비용은 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한 달이라도 변호사 일을 안 하면 정말로 당장에 아파트 부채, 저희 지금 아파트에 부채가 많아서 아파트 부채든 제 개인 마이너스 통장이든 이거를 못 갚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30대 청년, 40대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밥벌이를 안 하고 유학을 다니면서 차라리 원래 우리 집이 원래 부자였다. 원래 우리가 기업을 그럼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성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이런 채무 관계가 굉장히 네.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채무 관계가 지금 사실은 채무 관계 때문에 이미 그 7억 2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채무를 빌린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또 이제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이제 보니까 김민석이 오랫동안 또 후원 또 회장을 해요. 네. 후원 회장을 강신성 씨죠. 그래서 그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PD님이 한번 띄워주시죠. 작년까지도 후원 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불법 정치 자금으로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받았고 또 지금 또 이 불법 정치 자금 4천만 원 또 1억 1천만 원 다 관계되는 핵심 인사가 작년까지 후원 회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후원 회장과 김민석과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후원 회장이 2005년 10월경부터 2008년 9월 이건 뭐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이 김민석 가족이 그러니까 피고인 가족이 미국에 체류 중일 때 생활비로 매달 4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또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 받아갔네요. 보니까 이 판결문에 이게 다 돈 받은 내용인데 이거를 판사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차용이냐? 차용증만 썼다 그래서 다 차용이냐? 그게 아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정치 자금 말고 협박을 해서 돈을 뺐잖아요. 도둑들이 돈 훔쳐갑니다. 협박을 해서 뺏어요. 강도가 돈을 뺏은 다음에 차용증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이게 차용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도 똑같아요. 차용증만 썼다 그래서 다 이게 차용금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7억 2천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 추징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 변인이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차용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독촉을 잘 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담보가 없었다. 네. 뭐 그런 어떤 이유로 이것은 차용증을 빌미로 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한 거다. 이렇게 네.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이제 그 죄를 받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재
관련된 유사한 건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 11명으로 1억 2천 받은 거, 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쪼갠 그 거. 예. 4천만 원 했는 네.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김민석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차용증이 자꾸 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이것은 불법 정치 자금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11명 정도가 아까 말한 그 강신성의 다 지인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11명 정도의 뭐 한두 명은 김민석 후보자와 일면식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그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요거 이 11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 차용증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속상한 게 뭐냐면 돈을 그렇게 많이 몇 천만 원을 꺼주고 나서 한 푼도 다시 이자도 못 받았을 거예요. 이자도 못 받는데 그걸 어떻게 청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11명이 다 강신성 씨의 지인인 것은 지금 이제 100%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이 씨라는 사람은 강신성의 회사의 어떤 관계자다. 네. 이건 이제 밝혀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은 강신성과 관계가 돼 가지고 쪼개기로 이제 후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 그 김민석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린 돈에 대해서는 차용에 대해서는 다 갚았다. 내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갚았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민사 사건에 빌린 돈 받기 위해서 소송 걸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 피고가 갚았습니다, 판사님 얘기합니다. 그럼 판사가 그거 피고의 말만 듣고 믿습니까? 안 그래요. 갚았어? 계좌 기록 갖고 와. 혹은 갚았어? 그러면 현금으로 갚았어? 그럼 네가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현금 영수증 갖고 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가 SNS에 뭐 이것저것 뭐 소상히 올리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갚았다면 그건 이제 증거를 대면 되는 거고 네. 왜 이제 이런 의심을 하냐면 이 사인 간의 거래보다도 더 심각한 게 결국은 추징금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 추징금도 10년 동안 내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그 추징금을 이제 완납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냈냐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인 간의 이것도 뭐 본인의 어떤 말만 믿고 갚았다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의 뭐 과거 무슨 뭐 새천년 NHK 미국 문화원 전공 코로나 새치기 뭐 등등 다 차치하고 지금 있는 문제 뭐 아빠 찬스 또 그 학위 취득에 관한데 중국 학위 취득에 관한 문제 또 지금 이러한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 사인 간의 채무 관계 문제. 근데 이게 가장 큰 게 지금 인사청문회 날짜를 좀 빨리 잡아야 되지 않나요? 김민석 후보자가 마치 정말로 총리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아주 예외적으로 마치 지금 이미 총리가 된 것처럼 경제부처, 사회부처로부터 이제 업무 보고도 받고 있고, 네. 또 뭐 오늘인가요? 지금 일본 총리 국가안보보좌관과 또 대담을 합니다. 외교 관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마치 이제 총리가 된 것처럼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적절치 않죠. 거죠. 예. 굉장히 부적절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지금 현재 비리와 의혹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본인이 어떤 총리 후보자로 된 어떤 기고만장함을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더 겸손하게 인사청문회에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구심이라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지금 총리로 이렇게 행세를 해서는 총리 저는 사칭죄에 걸린다고 봅니다. 네. 그 피디님 혹시 그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낙마했던 거 제가 혹시 올려드린 거 그렇죠.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네. 자,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중에 청문회를 안 하고 자진 사퇴하던가 청문회 안 하고 지명 취소되고 낙마된 케이스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갖고 왔는데 김민석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본인이 뭐 역할을 했다 하니까 김대중 정부 때도 장상 후보자, 장대환 후보자 위장 전입으로 낙마가 됐어요. 또 전 이분이 가장 안타까운 게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 그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문제됐던 게 뭐냐면 경남도지사를 있으면서 왜 그때 도지사 관저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왜 계약직 공무원이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대통령실이던 관저에는 다 그 계약직 공무원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민주당에서 공격을 엄청 해가지고 자진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만큼 이렇게 뭐 아빠 찬스 혹은 재산 증식 문제, 사인 간의 채무, 정치 자금 의혹 이런 게 때문에는 아예 그 지명조차 안 하죠. 이거는 다 걸러져 가지고 지명조차 안 하는데 정말 간단한 문제로라도 지금 낙마분들이 이렇게 허다한데 이거는 이제 자진 낙마고요. 청문회 하고 나서 사퇴한 분들도 더 있습니다. 그 이렇게 허다한데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뭐가 당당하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또 뭐 마치 국무총리가 된 마냥 그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허위 차용증에 대해서 주장이 있던데요라고 하니까 그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그림 이제 치워주시고요. 허위란 말 조심하라고 아주 협박을 아예 대놓고 하죠. 네, 돌아오더니 어느 기자가 말씀하셨죠? 네, 어느 네. 기자가 말씀하시던 다음에 허위란 표현 조심히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너 얼마나 무서워요. 국무총리가 마치 된 거 마냥 그렇게 언론을 압박을 하는 모습이 이거 정말 그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수가 적지만 신임 원내대표께서도 선출되었고 결국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호화 대선 끝나고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지금 나온 겁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뭘 안타까워하냐면 첫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좀 보도할 거리를 안 준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라든지 정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 보도할 거리를 안 준대요. 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런 어떤 보도 자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리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 열심히 우리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들이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자들 사이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두 번째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민주당이 무섭대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사사건건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뭐 문제 제기를 계속한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쓴다. 이재명 정권이 비판 기사를 쓸 때는 데스크도 지금 굉장히 지금 쫄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결단은 결국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많은 청문회 전에 낙마했던 분들이 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조용히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인사청문회 가다가 정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 저러고 있죠. 오광수 민정수석 나갔죠. 또 이한주 국정기획운영위원장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그랬는데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크게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입장을 안 내고 있는 와중에 지지율을 보면 또 탄핵 이후에 탄생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가지고는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G7을 갔다 오면 무슨 입장을 발표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냥 묵묵부답 가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내 생각대로 할래. 그리고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든 야당에서 보기에는 좀 무서운 행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무서워지네요.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한 구독, 좋아요. 자, 3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이 문제 한번 좀 먼저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13일에 물가 안정 경청 간담회라는 것을 진행해서 조금 논란이 됐는데 그 후에 또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업무 보고도 받으면서 지금 논란을 재차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후보자의 지금 여러 이제 행적들이 있는데 후보자가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일단 이 문제를 해석하세요? 후보자가 이제 아무런 권한 없이 후보자 말 그대로 후보자고요. 실제 총리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인사 검증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딱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네. 국회의원이고 정부 어떤 이제 수장으로서
어떤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경제부처 공무원들 불러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 사칭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검사 사칭, 총각 사칭했었죠. 이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를 보고 닮았는지 이제 국무총리 사칭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공무원들을 이제 불러서 만약에 강요를 했다. 야, 안 와? 안 오면 내가 가면 안 두겠어라고 하면서 불러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요로 의해서 불려가서 업무 보고를 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을 뺏겼고 업무의 어떤 역량도 다른가 하고 있는 걸 못했다라고 하면요, 이거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인사청문회 관련된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후보자 자격으로서 정부에 대한 공무원한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 근거가 전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무총리 사칭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지금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에 불과한데 뭐 저 상황을 그냥 놔둔다. 만일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일반 부처만이 아니라 국가 기밀을 다루는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를 받게 되면 즉 1급 기밀 사항들이라든가 여러 사항들 국방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이제 주요 기관에 받을 수도 있고 네네. 경찰과 같은 주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을 수도 있고 그럼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가 기밀이나 특정 동향을 사전에 후보자에 불과한 실제는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이 보고를 받게 되면 이 자체가 불법 행위 아까 이제 사칭 문제도 생기는데 직권남용 문제까지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주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죠. 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다면 상당히 불법 행위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다라고 하면 내용에 따라 직권남용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네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업무 방해 또는 이제 아까 업무 방해죄, 업무 방해죄 또는 이제 강요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을 만약에 이제 탈취했다.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 그걸 어디 외부 흘렸다라고 하면 이제 간접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죠. 이적죄가로도 이적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보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해당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경제부처, 민생부처만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죠. 언론 보도에 드러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방부라든가 방첩사라든가 또 이제 뭐 국정원 또 경찰의 정보를 다루는 곳 이런 조직들 경찰도 요즘 그 간첩을 경찰에서만 잡을 수 있거든요. 그 경찰에서 이제 대공 이제 수사 업무를 하는 곳 이런 곳에서 만약 보고를 받았다. 근데 만약에 낙마했다. 이러면 이제 말 그대로 국가 기밀만 넘겨주고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총리도 안 되고 이 정말 이제 큰 우리나라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자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는 게 아니다. 업무 보고 하지 않고 확정이 되고 나면 임명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루트를 밟아서 보고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 서약서도 다 씁니다. 그리고 보안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또 보고를 받기도 하고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야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오픈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에서 거기 사무실은 이미 보안 점검 이런 거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열린 회의실일 거예요 아마. 그런 열린실에서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캠프에 있거나 인사청문회에 있거나 또는 측근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배석해가지고 보고를 받는다. 이거는 국가 기밀이 그냥 술술 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 과거에 이제 김민석 후보는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 문화원 점거를 하면서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어떤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혹시 빼돌려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에 넘길 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반미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일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이제 국무총리 사칭하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부처한테 와서 보고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김민석 후보자는 낙마를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낙마를 하나든 하지 않든 권한과 자격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아니죠. 우리는 많은 경우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 후보자들 중에 총선 후보자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후보자들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완결되어야 절차, 국회의 의결과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의 최종적인 재가 뭐 이런 걸 다 거쳐야 자격과 권한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런 상황을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알 텐데 인사청문회가 임명되기 전에 그것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당사자가 이렇게 서두르는 진짜 이유, 그건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본인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이거를 국무총리랑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할 것이다, 낙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또 의혹이 또 새로 또 추가됐어요. 자기 이제 어머니가 살던 그 목동에 빌라 갔는데 예. 그 빌라와 관련해서 자기 지역, 그러니까 옛날 영등포구죠. 지역에 있는 지역 사업자한테 전세를 줬는데 나중에 2달 뒤에 자기 현재 부인이 다시 전세를 들어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역 사업자가 2억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전세를 내주면서 2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자기 부인이 2억 5천에 전세에 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하면 2억을 그 전 지역 사업자한테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했겠죠.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무것도 없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간 조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2억을 안 돌려줘, 2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라는 형식을 껴가지고 혹시 한 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정말 돌려줬다 그러면 계좌에 취한 송금 내역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도 있을 겁니다. 그걸 공개하면 되는데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다. 자,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가장한 2억 수수, 이 의혹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돈이면 돈, 아빠 찬스면 아빠 찬스, 그리고 학위, 칭하다 학위도 지금 진짜냐 가짜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리 콤보, 조국과 비슷합니다. 조국은 이제 아빠 찬스 했었죠. 그다음에 조민은 본인 학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또 하나 송영길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었죠. 네. 조국 더하기 조민 더하기 송영길은 김민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민석의 의혹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뒤에 아까 중요한 아주 따끈따끈한 목동 빌라와 관련해서 지역 사업자한테 전세를 줬다가 2달 후에 김민석 부인안이 다시 전세로 들어가는데 앞서 들어간 전세에 들어간 사람에게 돈을 돌려줬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렇죠. 그 2억이 하늘로 가서 떡으로 떡 먹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군요. 자, 그 문제도 좀 이따 뒤에서 그러면 네. 우리 하태성님이 종합 선물 세트네 그러네. 종합 선물 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SK 정치자금 수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이 SK 정치자금 문제는 과거 문제이긴 합니다. 2002년이니까 약 23년 전쯤 이야기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한답시고 이 SK 정치자금 문제를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 SK 정치자금과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앙당 요청으로 SK가 선거 지원금을 줬고 나는 그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조차 몰랐다. 검사도 그냥 재수 없었다 생각하라고 했을 정도로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1, 2심에서 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죄 판결을 한 건데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 나는 몰랐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표적이 됐다, 이재명식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참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혹을 하나 때려다가 제가 봐 10개쯤 더 붙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네. 본인이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조차 몰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K 관계자가 선거 캠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김민석 후보자를, 당시 후보자를 직접 만나요. 그러면서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회장님이 직접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선거에 잘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김민석 후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판결문에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자기는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가 보다 의미는 뭐냐면은 아 내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줬는가 보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건 증명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 설명이 이래요. 당에서 SK에다 얘기해서 김민석 캠프에 갖다 줘라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갖다 줬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2억을 누가 갖다 줬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에 영수증을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라고 그 봉투 들고 온 사람한테 쇼핑백 들고 온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 SK 관계자가 죄송합니다. 올해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는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줬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받았고 나서 영수증을 어떻게 할 거 했더니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이런 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라고요? 그 자금이 들어온 과정조차 모른다? 정말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판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는 선거 뛰느라고 캠프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그 증거를 달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1심, 2심, 3심 갈 때까지 한 번도 제출이 안 됐었어요. 자, 그러니까 캠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만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이제 뭐 당시 검사를 불러도 된다라고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검사 증인을 왜 부르죠? 왜냐면은 이게 판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그러네요. 판사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맞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를 불러가지고 야, 네 그때 어떻게 된 거냐? 김민석이 억울한 것 같은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죄를 때렸느냐라고 판사한테 물어봐야죠. 검사한테 묻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증인을 부르려면 그 SK 관계자지 않습니까? 쇼핑백, 아마 쇼핑백이 제가 생각에는 그때는 5만 원짜리가 5만 원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 원권으로 해서 2억 정도면은 쇼핑백 2개로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 SK 관계자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죠. 회장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때 당시 만났을 때 어떤 예를 주고받느냐? 그 사람한테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검사를 왜 부릅니까? 본인은 이제 빌려온 거죠. 누굴 빌려왔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이제 검사가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본인도 한번 써먹겠다. 이제 그런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정리를 그냥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본인도 잘 알 텐데 그것을 아예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듯이 묵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네요. 근데 뭐 이건 작은 아주 소소한 건에 불과하는 건 보입니다. 워낙 의혹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중에 11명한테 차용한 금액이 있다. 이걸 차용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상한 차용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냐 이제 하기 때문에 차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 보입니다. 그냥 아직은 의혹이니까 이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얘기하는데 2018년도의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명의 인사들이 한날에 2018년 4월에 한날에 돈을 줬다. 네. 이것도 사실 그래서 유죄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강신성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강신성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난번에 이제 2010년이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받은 게 두 번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번 서울시장 나왔을 때 방금 2억 그걸로 이제 유죄 받았었고 또 2007년과 8년 대선과 총선에서 7억 2천만 원 받은 거 이것도 유죄 받았습니다. 이때 7억 2천만 원 유죄 받을 때 이때 강신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김민석 가족이 미국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
매달 450만 원을 송금을 해줬다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다 더하니까 2억 5천만 원인데 그 2억 5천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받았었어요. 그때 그 강신성 씨가 보통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하면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하죠. 네. 왜냐하면 당시 때문에 내가 법원에 증인으로 불러갔다, 수사기관 증인으로 불러갔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관계를 정리하고 내 그것 때문에 돈 줬던 것 때문에 어려워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 연락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이후 계속 인연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어지냐? 2014년에는 민주당이 당명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주인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거를 냉큼 가져간 게 바로 이 강신성이에요. 강신성을 보니 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오면서 본인이 창당을 합니다. 그때 당 대표가 바로 강신성 씨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이 당 대표를 누구한테 준 줄 아세요? 바로 김민석 후보한테 줍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 당을 또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창당을 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있다가 김민석한테 물려줄 정도로 계속 관계를 이어와요. 그러다가 2018년에 바로 이 문제의 9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를 9명이 동시에 같은 날 빌려준 건데 이 자리를 누가 만들어주냐? 바로 이 강신성 씨라는 분이 전부 다 9명을 만들어서 김민석 후보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같은 날 어떻게 9명을 한 분은 정읍에 있고 한 분은 어디 남양주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무슨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이 9명 강신성 씨가 9명한테 1,000만 원씩 나눠주고 이 사람 여행만 빌려가지고 사실상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강신성 이 사람이 굉장히 상당히 불법 정치자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4천만 원 얘기도 저 위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저 4천만 원은 아예 강신성 씨가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었고 또 김민수 후보가 주겠다 얘기도 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나중에 갚았다고 합니다. 자, 갚았다고 한 것도 좀 의문인 게 뭐냐? 무슨 돈으로 갚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본인이 뭐 대출 얘기하는 모양인데 대출이 굉장히 요즘 엄청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담보가 없거나 스트레스 DSR이라 그러는데 담보가 없으면 이게 거의 대출이 안 되는데 지금 본인 전 재산이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김민수 후보가 신고한 게. 그렇다고 하면 담보 대출 또는 신용 대출, 신용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한 18년 가까이 무직 생활을 거의 해왔기 때문에 신용 대출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저 4천만 원도 무슨 돈을 갚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요 6년 기간 동안 너무 이상한 자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본인은 국회의원에서 월급 받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 월급 다 더하지 않습니까? 한 5억 좀 넘어요. 5억 좀 넘는데 그 똑같은 기간 동안 나간 게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일단 추징금 6억 얼마를 6년 되는 예. 기간에 갚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갚죠. 그러고 나서 카드하고 현금 쓴 게 나오는데 그게 한 2억 8천만 원 돼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2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더하기만 해도 한 10억 한 8천만 원 됩니다. 도대체 들어온 돈은 5억인데 한 10억 8천만 원 되면 이 돈은 어디서 마련됐느냐? 그러면 중간에 비는 5억.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민수 후보가 어제 했던 해명의 이 부분 잠깐 언급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조의금 받고 그 다음에 저기 강연료 해가지고 5억 정도 있었다, 5억 정도 소득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5억 정도 차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타 소득과 조의금으로 변명을 했는데 그러면 기타 소득에 대한 증빙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산 신고 내역이라든가 어떤 관련 서류에 전혀 이 5억 수입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로만 내가 강연 나갔었다, 조익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증빙할 수 없는 내 핑계를 대면서 5억, 이 의문의 5억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는 스폰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스폰서 강신성 씨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고 저 4천만 원, 1,000만 원, 뭐 9천만 원 뭐 이런 것들 돈들이 한 인물에 의해서 쪼개기 후원일 수도 있고 한 인물이 사실은 자금을 대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쪼개기식으로
작업을 했을 수도 있겠네. 거기에 지금 아까 목동 관련된 것도 추가적으로 나왔고 계속 쏟아지네요. 근데 아들 의혹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아들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이상한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고3 시절에 표절 예방 관련된 입법 활동을 했다. 또 세미나와 관련되는 얘기를 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묶음이고 홍콩대에서 인턴에 관련된 인턴 활동을 했고 여기서 공동저술자로 또 등록이 됐다. 코넬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며 코넬대 입학 과정에서도 정상적이었냐 여러 이제 문제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공동 저자 이걸 좀 이제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조민 같은 경우가 지금 똑같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교수라든가 또 민주당에 이제 적을 둔 사람들은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것 같아요. 너네 애들 어떻게 대학 보냈냐? 우리의 연구 논문에 이름 올렸어. 제1 저자. 이렇게 하면 돼. 아는 교수한테 부탁하면 돼. 아는 사람 다리 건너서 부탁하면 돼. 라는 것을 공유를 하는가 봐요. 이게 아니고서 또 어떻게 이렇게 매우 유사한 경우가 또 생깁니까? 홍콩대에서 이제 공동 저술의 저자라 그러는데 이거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지금 홍콩에서 어떻게 취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동 저자라면 같이 한 저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지난번 조민처럼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이 연구를 했었느냐, 출근을 했었느냐,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책임 지도 교수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등등을 취재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공동 저자 이게 가짜인지 허위인지 이게 밝혀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 고3 때 표절 예방 입법. 자, 지금 보면 이제 고3 때 딱 하는 이게 보통 고3에 뭘 앞두고 있죠? 대학 진학을 입시. 앞두고 있는 예. 거죠. 딱 공교롭게 대학 고3 때 표절 예방 입법을 했고 이 입법을 해준 또 의원이 강득구 의원입니다. 하하. 강득구 의원이 이분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이 김민석 의원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뭐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김민석 의원이 가는 곳에 강득구 의원님이 항상 동행한 경우가 많고요. 자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득구 의원이 만약에 이 김민석 의원 아들에 대한 이제 입법에 대해서 본인이 공동발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대가성이 있는 거 없느냐? 그러면 또 상대 아들도 있을 겁니다. 강득구 의원 아들도 있거든요. 지금 군대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군대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들도 혹시나 김민석 의원한테 어떤 이제 스펙 쌓기 어떤 도움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스펙 포맷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미나, 그러니까 아빠가 국회의원이면요, 이렇게 국회에서 세미나 하면 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누구더라? 저기 어느 좀 박균태 의원인가요? 굉장히 네. 황당한 이제 설명을 하던데 아버지가 부자여서 비싼 학원에 보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선출직 권한인데 그 선출직 권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사사를 썼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 권력을 사사로 쓰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해서 비싼 음식을 먹거나 비싼 학원에 보내는 것과 비교한 것은 아예 비유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굉장히 많죠. 많죠. 김민석 이제 후보의 아들도 그렇고 또 임종석 의원 딸도 마찬가지죠. 전 의원 딸도 마찬가지였었죠. 임종석 전 의원 딸은 캐나다인가 미국인가요? 거기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아주 명품으로 이제 치장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렸어 가지고 그때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슨 돈으로 저 명품을 치장하느냐라는 의혹이 나와서 나중에 전부 다 사진을 다 내리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반미운동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영어권 유학 갔다 오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펙 쌓기를 했었죠. 뭐 조국은 말할 것도 없죠. 본인도 미국 유학 갔고 아들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보냈는데 이것도 입시 부정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로스쿨 보내려고 했지만 결국 본인 역량 부족으로 못 들어갔죠. 굉장히 많은 가짜 스펙을 만들어줬지만 입시 사정에서 본인이 이제 그걸 뚫지 못했었습니다. 조민은 뚫었었지만 자 그런 식으로 임종석, 윤미향, 조국 이어서 아들 김민석 의원의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굉장히 친미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전부 다들 가짜 스펙이라든가 아빠 찬스 이런 걸로 점철돼 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의 이중성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들 문제 얘기했는데 김민석 후보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와대
석사 편법 취득 문제는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본인이 청와대에 재하겠다고 밝힌 기간에 민주당 최고위원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들에서 도저히 이게 청와대에서 정식적으로 석사를 받을 수 있었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와대가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예. 이제 청와대가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유력 정치인, 제도권 인사들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친중 인사로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안전에 쓰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와서 이제 굉장히 학비라든가 생활비 같은 거 다 지원해주면서 친중의 어떤 성향을 이제 포섭을 한 거죠. 그런 걸 키워가지고 그런 이제 코스가 있는데 그런 코스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 상당히 이제 중국에 가서 뭐 유학한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혹시 코스에 들어가서 대학을 다닌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하나 들고요. 만약에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대학에 갔다 그러면 그 대학이나 그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부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겠지요. 그냥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중국의 우호적인 마인드 세트만 시켜놓고 학위 주는 거는 형식적인 것으로 학위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학을 안 다니고 학위는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정신무장은 중국 사람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그런 조건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밝혀야 된다는 것이 청와대에 정말 실제로 공부를 했느냐 거의 1년 동안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1년 동안 실제 공부했다 그러면 그 증빙을 본인이 학점을 떼우면 됩니다. 학점 받은 것도 있고 출교 사항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아마 활동하다 보면 사진 기록도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네.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팀 프로젝트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 만나서 같이 뭐 식사나 스터디 했다든가 이런 사진도 있을 건데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의심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당시 2010년인데 그때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할 때였어요. 그러면 당직자 중에서 가장 바쁜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당 지도부 최고위원 이 자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중국에 오가면서 수업을 들었느냐? 정말 출석을 한 거 맞느냐?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들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온라인 수업 없습니다. 실제로 가서 수업을 들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바로 나중에는 이어서 본인이 영등포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예. 한 3, 4개월 동안 아예 부산했어요. 선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거하면 딴 데 못 갑니다. 뭐 딴 거 신경 못 씁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들 만나고 지역 유지들 만나고 또는 후원금 구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선거 전략 짜야 되고 선거팀도 짜야 되고 뭐 유세차 만들고 공부를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등등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3, 4개월 동안 오로지 부산에만 있었었는데 어떻게 부산 이제 그 경선에서 결국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 달인가 바로 청와대에서 석사 학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최고위원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청와대 수업 들었느냐? 그리고 곧 이어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과연 청와대에서 뭐 시험을 제대로 받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 경선 끝나고 경선 떨어졌습니다. 끝나고 한 달 뒤에 칭화대학에서 학위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가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증빙하는 자료를 김민수 후보가 당당히 공개해야 되는데 이 의혹이 나온 지 지금 한 주가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걸 해명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는 시진핑이 나온 학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올 만큼 중국의 명문대인데 뭐 청와대가 아무나 석사학위를 주진 않겠죠. 실제로 줬는지 아니면 실제로 석사학위를 제대로 받은 거에 아닌지 이게 1차적 확인이 돼야 되겠군요. 만일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사실 석사학위를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초안전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이 너한테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어. 청와대 그 석사학위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좀 제대로 활동해봐. 뭐 그런 공작의 일환인지 여러 가지로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아니, 있겠네요. 본인이 억울하면요 정황이라도 예.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정황 증명 방법 아주 쉽습니다. 중국 왔다 갔다 한 출입국 기록 이것만이라도 공개해주면요 이거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출입국 기록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숨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좀 다른 사안인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장 문제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네. 지금 공공기관장에 대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내서 뭐 국정철학, 현 정부하고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불일치 사유가 있다면 해임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낸 게 있고, 또 하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해서 총리실로 그 권한을 넘기고 요것에 공공기관을 평가하는데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많이 넣어서 지금 공공기관을 평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2017년도 18년도에 적폐청산 이런 기조로 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당시의 기관장 임원들 막 억지로 탈탈 털어서 압박해서 쫓아냈는데, 대표적으로는 KBS 이사했던 강규영 교수, 남북하나재단의 송광주 이사장 이런 분들이 그런 대상자로 해서 사실상 쫓겨나고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이 사항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퇴출 버전 2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그렇죠. 예,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리를 챙겨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집권 여당되면 사실은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예로운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건데 정권 창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예로운 자리에 내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을 다 가지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 또 대통령 후보는요 그런 희망을 또 줍니다. 줘야지 또 밑에 사람들이 동력이 돼서 동기가 돼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챙겨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정되어 있는 이제 공공기관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 챙겨주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아무 문제가 없이 또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쏟아내서 강제로 자리를 빼앗아서 그 빈자리를 만들어서 자기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을 앉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여기에 한 가운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겟이군요. 그렇죠. 타겟이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임기가 3년이거든요. 네. 이 자리는 법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뭐 단순히 뭐 정권 바뀌었다 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해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3년 동안 보장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 국민권익위 할 때 3년 다 채우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상당히 1년 넘게 있었나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버티고 다 채우고 나갔는데 전현희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라고 설명하는데 다른 이유가 뭐에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냥 다르다. 나는 그때 자리를 3년 다 지켜야 됐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내로남불이고 위선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자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쏟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신영대 의원도 있는데 또 최민희 의원도 있어요. 최민희 의원도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교체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좀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정권의 법으로 보장된 이제 공공기관장들 정부 부처에 있는 또 위원회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내쫓아내는 거 강조를 하다가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명단을 짜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유죄로 됐었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환경부 장관 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걸로 유죄로 해서 징역형을 받았었죠. 실제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쏟아내 교체해야 할 명단을 만든다거나 강제로 쫓아내게 되면 사법 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윤희님이 법으로 보장된 자리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의견 좋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는 반복해서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다른 의견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삭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의견인데도 좀 그런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3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주 현안 살펴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낙마의 길로 갈 것인지 갈수록 더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오늘 원픽은 총리를 사칭하는 김민석이란 타이틀로 했습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뭐 본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한다고 해명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의혹을 키우거나 아니면 거짓 해명 내지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의혹을 정말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총리 후보자가 이제 마치 총리가 다 된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PD님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은 또 외신 기자들하고 이런 어떤 기자회견을 합니다. 야. 외신 기자와 소통하는 김민석 후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진이 있는데 또 어제는 뭐 했습니까? 그 경제부처. 일본 이시바 그 총리 안보 보장과 이제 간담회를 하고 또 경제 관련된 부처들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역대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있든 없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청문회했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혹 해명하는데 주력을 했지.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총리 되니까 까불지 마라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전초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거는 거의 외신 기자 간담회가 저게 총리가 아니라 거의 대통령급의 간담회를 외국인 기자들하고 괜찮 가플레스요. 죄송한데. 땡큐. 이준우 대변인께서 재채기를 하셨습니다. 가플레스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저 모양새는 저기 옆에 아마 통역분을 앉혀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 같은데 흡사 대통령도 외신 기자 간담회를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총리도 아니고 총리 후보자가 외신 기자 간담회를 그것도 대통령이 G7 초청을 받아가지고 G7 참관국으로 캐나다에 가 있는데 나는 후보자가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해? 요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는요. 지금 이거를 무조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본인 관련된 의혹들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왔지 네.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심지어 10대 결격 사유까지 발표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애써 모른 척 해야 된다. 그러려면 더 큰 이벤트를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 또는 이제 정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부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관련된 의혹이 아무리 쏟아져도 나는 몰라 모른 척하면서 본인 관련된 뉴스로 덮어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보여지는데 참 국민들을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사칭하고 있는 거 네. 우리 사칭 많이 봤었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사 사칭, 총각 사칭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김민석 후보는 총리 사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가 지금 다음 주 화수로 정해졌습니다. 화수 24, 25일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제 워낙 의혹이 많아서 적어도 3일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증인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부르려고 하는데 증인이 제대로 채택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 이준우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검사 사칭하니까 지금 총리 후보자는 총리 사칭을 하고 대통령이 정가 사범이니까 총리 후보자는 지금 정가 5범 정가자를 우대하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자로서 준비를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느냐 지금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자료는 또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종배 의원이 지금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인데 이종배 의원 자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청문회 앞둔 김민석이가 지금 국민의힘이 자료 요구 94건에 대해서 답변 딸랑 2건을 했다. 딸랑 2건. 네. 우리 PD님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지금 자료 요구
294건 중에 답변을 딸랑 2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총리 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은 답변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아들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스펙은 맞지만 그러나 진학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진학에 활용을 제가 볼 때는 100% 합니다. 왜냐하면 뭐 코넬대든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입학 지원서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네. 지원 쓸 때 학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내외의 이런 활동 여부인데 이런 어떤 스펙을 그 진학 지원서에 안 썼을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그걸 깨끗하게 입증을 하려면 그 아들의 진학 지원서를 제출을 하면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제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을 수도 없는 게 리버티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무 리버티님. 감사해요, 조금 더 리버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자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불과 1년이 채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자료에 대해서는 후배들한테 또는 유학원이나 또는 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인가요? 국제고등학교? 예, 국제고등학교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미 자랑거리가 됐기 때문에 물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그럼 그것만 내면 간단한 건데 지금 그 야당의 자료 유출 요구 94건이 모두가 우리 구시탈에서 의혹 제기한 게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료 제출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아마 또 메비우스 에티처럼 외신 기자 간담회 하느라 바빴다.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국내 기자 간담회는 왜 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코넬대 그 합격 수기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 보니까 뭐 네. 역시 예상대로 이런 지원서를 잘 적어야 되는데 지원서를 적을 때 뭐 이 학교를 왜 해야 되는지 열정을 표현해라 또 학내외 어떤 동아리라든지 활동을 아주 잘 설명해라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뭐 저도 그런 어떤 지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썼다. 이제 도저히 믿을 말이 안 수가 되죠. 없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결국은 어떤 금전적인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금전적인 문제도 클리어하게 지금 이제 입증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재 심각한 금전적인 문제가 어떤 겁니까?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이제 5억 8천인데 지금 2025년도에는 2억 천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8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8억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쓴 것이 이제 객관적인 입증된 것만 하더라도 추징금을 6억 2천 냈고 카드하고 현금 2억 2천 그리고 헌금 2억 그래서 쓴 게 순수하게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대략 잡아도 18억이라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년 동안 국회의원 세비를 다 합쳐봐도 1억 5천을 한 푼도 안 쓴다 하더라도 한 7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 11억은 그럼 무슨 돈으로 썼느냐 이것을 물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돈을 써가지고 헌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입을 묻는데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출을 완전히 동문서답한 완전히 거죠. 동문서답 예. 엉뚱한 답변하고 있다. 그렇게 전혀 지금 이제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이제 하나도 안 내고 있다 이거죠. 저럴 수가 있네. 자료를 보통 그 공공기관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은 약간 적어도 한 70%는 내고 한 10%에 대해서는 이래로 해서 안 낸다는 그런 사유서를 내던가 그러는데 94건 중에 2건만 낸 거는 이게 안 하겠다는 아마 거야. 제가 이제 이 국회에서 이게 말이 되나? 강변도 네. 우리 국회에서 봤지만 네.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안 내기 위해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동의를 안 해주는 거. 네, 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지금 94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아까 말한 개인정보라 이유로 안 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기다려라, 내가 내라 할 때까지 내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냥 안 내고 네, 네. 지연시킨 거 하나,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늦게 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네. 일찍 내면요 추가적인 그걸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당연히 올 수밖에 와야 없는 되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근데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양질의 어떤 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길을 박탈하기 위해서
아주 늦게 답변하고 바로 인사청문회 열려버리면은 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좁아지는 거죠. 아예 시간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그 해봅니다. 인사청문회 당일날 아침에 막 그런 의원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료가 아직 안 왔다. 의사진행 발언. 네, 의사진행 자료 발언해가지고. 내세요. 그러면 또 뭐 오늘 오후 4시까지 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되면 시간 거의 다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면 굉장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면 돌파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외신 기자 간담회를 다니면서 이미 총리가 된 것 마냥 행동을 하는데 저걸 막아야죠. 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이 총리를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고 해명이 다 된다더라. 뭐 네. 이렇게 기내에서 저녁에서? 이제 아. 이야기를 기자들하고 이야기했다는데,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 그런 스펙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아들 관련된 이런 학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처가 다 알아서 했다는 네.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이제 거짓말이 탄로났다.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도덕성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 어떤 청문위원들이 더 분발할 것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김민석 후보의 이런 어떤 후한무치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많은 자료를 좀 내주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어제도 이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김민석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생긴 건 멀끔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DNA적으로 거짓말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그걸 봤지 않습니까? 새천년 NHK 사건 때 네.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그때 우리가 가라오케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때 여성 접대부는 없었다 이야기 김민석 네. 후보자 딱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임수경 그때 내가 그때 들어갔을 때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양쪽에 여자들 때문에 내 온지도 몰랐다. 네. 그런 그렇게 썼어요, 글을. 곧 네. 탄로날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어떤 거짓말이 이 체질화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문화원 그 점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외신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나는 그 현장에는 없었다. 나는 그 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달라고 미국에 전달을 했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거짓말을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 외신 기자들은 이걸 보고 또 뭐 통역상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해 난맥상의 문제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로 굳혀지는 겁니다. 이게 김민석 후보가 군대 안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 때문에 안 간 거 아니에요? 이 문화 사건의 배우 네. 주동자기 때문에 안 갔는데 아. 이때 형은 3년이나 삽니다. 3년. 네. 3년을 사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면제받아요. 군대가 원래는 짧게 형 받으면 가거든요. 근데 네. 이게 거의 군대 복무 기간과 비슷하게 되면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네, 네. 그런 이유로 안 갔는데 군대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군대가 면제됐습니다. 국무총리도 군대 면제된 사람이죠.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온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만약에 군대 면제된 사람이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국구 통수권자가 전부 다 군대 면제자야. 그러게요. 그러게 지금 이런 황당한 예.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데다가 당연히 해야 될 국방에 신생아 국방에 의무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국가 주요 자리에 앉힌다. 유사시에 국군 통수권자가 되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립니다. 이준 대변인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대전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정보전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우리가 전쟁에서 네. 보다시피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이 무서운 이유는 무기도 무기지만 모사들 중심으로 해서 정보전이 예, 소름 돋더라고요. 압도하는 거죠. 상대방의 정말로. 어떤 관련된 어떤 무기 시설도 물론이지만 쭉 핵심 어떤 요원들, 즉 사령관들이라든지 핵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세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핀셋 타격이 가능한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 국가안보기관들이 속된 말로 박살이 납니다. 네. 아작이 납니다. 네. 국가정보원 박지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 시민단체가 와서 감사하다시피 하면서 관련된 어떤 서버가 털리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그 블랙요원의 그런 정보가 다 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마저 민간에 개방한다? 저는 그게 민간에 개방한다는 이유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민간이란 건 허울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좌파의 어떤 입맛에 맞는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네. 그런 어떤 인사를 하기 위한 어떤 밑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인사청문회가 좀 더 걱정되는 게 지금 뭐 아빠 찬스든 뭐 재산 증식이든 각종 이제 인성이나 뭐 개인 비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우리가 본질을 파고들어야 되는 게 김민석 후보자의 안보관, 대북관 혹은 이러한 경제사관 이런 걸 살펴봐야 그다음에 이 되는데 기본적인 역량. 예,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요런 질문을 못 하게 될까 봐. 지금도 주한 미군에 대해서 반대하냐?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 옛날에 불과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요런 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문가적인 질문 혹은 간첩죄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런 질문할 기회조차가 상실되지 않을까 좀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인사청문하게 되면 의석수가 민주당에 더 많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요 네. 방해보다는 김민석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봐라. 아까 국민의힘 측에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다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세요라 하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방어하는 그런 청문회를 할 겁니다. 네. 그럼 시간도 이제 의원 인사청문회 수가 많으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데다가 그렇게 본인이 방어하고 변명하고 동문서답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히 수가 적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위원들이 여기서 정말 전투력을 잘 발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홍성 그 이제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 가셔야지 이게 좀 전투력이 있고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지금 네. 기억이 남는 게 2021년 11월 2일 날 날짜가 당시 잘 최재 감사원장 그 인사청문회 제가 청문위원을 갔는데 예. 그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걸 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백현동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주로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백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백현동 관련된 빨리 감사를 해라 해서 감사를 했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 의뢰가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도 뭔가 이제 후보자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답변 나오면 네. 그건 굉장히 성공한 그럼요. 겁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억 2천과 그리고 지인으로 받은 4천만 원 이 문제가 이게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명백히 불법 정치 자금이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 되면 저는 수사 의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있으면 출석할 것이냐 뭐 이 정도 질문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인도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 할 때 이번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는데 김민석 후보 관련된 가족들 다 부르느냐? 노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 부인만 부르는 걸로 지금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 부인이 왜 중요하냐? 이게 아이 교육비 문제가 여기 달렸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전 부인이 아이 교육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들의 국제고등학교든가 코넬 이런 비용을 내가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싹 빠졌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본인의 주장인 거죠. 본인 입장인 거고 실제로 정말 전 부인이 다 감당했느냐? 전 부인이 경제 상황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감당할 능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감당했느냐? 그리고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 합의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양육비를 안 준 속된 말로 배드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전 부인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에 백수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을 할 때 그 아들이 국제고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전부는 아니지만 반 틈도 부담 안 하고 전체가 다 부담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가만히 있지가 않겠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그 전 부인이 다 했으면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와 아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왕대도 끊어지고 통상적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게 이제 의원 입법이라든 이런 것 스펙은 맞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그 학교 지원서 할 때 진학할 때 쓰이지 않았다고 내가 말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지원서까지도 세밀하게 볼 정도의 아들과 있던 왕래가 있었다면 사실상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만큼 아들을 지원해 줬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할 때도 아들이 또 지원 왔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취지에서 반드시 전 부인 김자연 KBS 아나운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분도 반드시 오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이 뽑으신 원픽은 네, 제가 무엇인가요? 뽑은 원픽 네. 이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불법 정치 자금을 가족 공동체 명의로 불법 정치 자금 수송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든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주간 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민석 후보의 모친이 네. 목동에 빌라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한강 빌라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네. 한강 빌라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 지역구 어디죠? 영등포죠. 네. 영등포에 있는 어느 한 건설업자가 바로 이 모친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금이 얼마냐? 2억. 네. 2억을 주고 본인 명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달 뒤에 정말 희한한 거래가 또 일어납니다. 네. 2달 뒤에 무슨 일이냐? 바로 현 부인이 그 집에 전세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예. 아까 방금 처음에 그게 들어왔던 가능한가? 그 전세 계약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뭐지? 전세 계약을 2달 만에 끝낸 거예요. 끝내고 끝나고, 네. 현 부인이 그 네. 한강 빌라에 들어온 겁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에 먼저 들어왔던 그 건설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전세금 돌려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그리고 상당한, 예, 예. 임대차 계약서도 없고 네. 전세금 돌려준 흔적도 없다는 게 지금 주간조선에 오늘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왜 차용 불법 정치자금 9명 해가지고 차용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제가 보기엔 신종 수법인데 전세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의혹이 지금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2억을 안 돌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부인이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전세금 처음에 왔던 사람이 낸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그 돈은 모친 거와 그렇죠. 부인 거와 사실상 자기 거 네. 이렇게 온 가족 다 나눠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이브가 안 찾아갔으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전세 등기는 이미 끝나고 다 소멸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소명해야 돼요. 그 요즘에 그 전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촘촘하게 해놔가지고 이거 질문하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방송에 몇 번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사업자 이모 씨인데 네. 이모 씨를 불러서 증인으로 증인으로? 앉혀가지고 네, 이거 네. 신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전세 자금 돌려받았느냐, 네. 받았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냐, 네. 계좌로 입증할 수 있냐 등등 네. 따져야 되지. 이것도 안 네. 따지면 명백한 불법 정치가 될 수도 아니 있습니다. 그 계좌로 만약에 안 줬다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친이 그 2억을 받아서 현금을 갖고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면 혹은 그러니까요. 아니면 평소에 현금 2억을 갖고 있었던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주 그냥 이상한 거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가족. 가족 그 정치자금 가족 공동체로 하는 게 네. 불법 정치 가족 공동체라는 게 김 후보자 본인 그다음 모친 배우자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네. 이 세 명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오늘 제기됐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또 제기됐네요. 평소에 그렇죠. 우리가 네. 그동안 아빠 찬스, 재산 증식 또 뭐 이러한 그 학위 취득 의혹 말고 오늘 새롭게 가족 공동체의 전세 모친까지 나왔네. 모친. 아니 그러니까 모친 빌라의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까지 가장 나왔다. 가장 네. 그 금전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그 2020년에서 2025년 공직자 재산 신고한 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지금 이제 순수 재산이 8억 정도 그러면 지금 추징금부터 시작해서 돈 쓴 게 한 10억 이상 되니까 18억이라는 어떤 돈이 어디서 왔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 세비 한 7억 정도 빼고 그것도 뭐 한 푼도 안 쓰고 이제 해도 그렇죠. 빼고 한 11억 정도가 이 텅 빈 거예요. 물론 네.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강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이금 하지만 얘기하고. 뭐 강연했다고 그렇게 법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상당수의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의 부분이 예.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또 희한한 게 이 빌라의 공시 가격이 1억 5,800인데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 희한한 게 다 희한한 거 투성이고. 그 현재 이 뭐죠 행복 한강빌라 이 한강빌라 현재 누가 사냐면 지금 사는 사람 또 장모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얽혀 있는 게 아. 김민석 후보의 모친 소유인데 네. 아까 김민석 후보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자가 들어왔다가 2개월 만에 빠지고 부인이 네, 들어왔다가 지금은 장모가 들어와 살고 있는 아.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 빌라가 굉장히 의문투성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돈이 어떻게 왔다 갔느냐 이거를 꼭 밝혀야 한다. 아. 이게 지금 밝혀진다 그러면 아까 왜 지금 상당한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 부분에서 네, 네. 2억 정도는 여기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